외부 세력에 의해 융합, 합병되는 소규모 사회. 작은 단위들이 융합되어 큰 단위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도 많고 고고학적 증거도 많다. 루소의 주장과는 달리 이러한 융합은 작은 사회들이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 구성원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합치기로 결정하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대규모 사회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회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자율성과 특권을 빼앗기기 싫어한다. 그러므로 융합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고 합병되거나 아예 정복당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융합의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외부 세력의 위협으로 합병되는 경우의 예는 미국 동남부에서 결성되었던 체로키족 인디언들의 연맹에서 잘 나타난다. 체로키족은 원래 30에서 40개의 독립적인 추장사회로 분열되어 있었고 각각의 추장사회는 대략 400명이 사는 하나의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백인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면서 체로키족과 백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가령 체로키족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백인 정착민이나 상인들을 약탈하거나 공격했을 경우 백인들은 그 인디언이 어느 추장 사이에 속했는지 구별할 수 없었으므로 체로키족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군사적 행동을 취하거나 교역을 끊는 방법으로 무차별 보복을 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체로키족의 추장 사회들은 18세기 내내 차츰 합쳐 단일 연맹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1730년에 대규모 추장 사회들이 모여서 모히또라는 추장을 전체 지도자로 뽑았고 1741년에는 그의 아들이 그 자리를 계승했다. 이 지도자들이 수행한 첫 임무는 백인들을 공격한 체르키족 사람을 처벌하고 백인 정부를 상대하는 일이었다. 1758년을 전후하여 체로키족은 의사결정 과정을 조직화하기 위해 예전의 촌락회의를 본보기로 삼은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에코타라는 한 촌락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곳은 사실상 수도가 되었다. 그리고 체로키족은 결국 문자를 갖게 되어 성문화된 헌법까지 제정했다. 이처럼 체로키 연맹은 정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전에 서로 반복하던 작은 사회들이 융합되면서 결성된 것이었는데 이들이 합쳐질 수 있었던 까닭은 강력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파멸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역사 교과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백인들이 만든 아메리카 식민지들의 경우다. 그중 한 식민지는 체로키족의 국가가 형성되는 것을 촉진하기도 했다. 군주국 영국이라는 강력한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게 되자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자신들도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각각의 아메리카 식민지도 처음에는 체르키족의 추장사회처럼 자율성을 빼앗기기 싫어했고 따라서 1781년에 연합헌장을 중심으로 융합하려던 첫 번째 시도는 각 식민지의 지나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786년 셰이스의 반란과 전쟁 부채라는 미결 문제 등 새로운 위협들이 닥쳐오고서야 비로소 식민지들은 한사코 자율성을 희생하지 않으려던 태도를 버리고 1787년에 현재와 같은 강력한 연방헌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 제국과 줄루 국가 등에서 볼 수 있는 통합의 예. 서로 반목하던 독일 공국들이 19세기에 들어와서 통일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3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고 1870년 프랑스의 선전포고라는 외부의 위협이 닥치면서 마침내 각 공국의 군주들이 1871년 권력의 많은 부분을 독일 제국 정부에 양도하고 말았다. 이처럼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고
서로 뭉치는 방식 이외에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는 또 한 가지 방식은 정복에 의한 합병이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사례로는 아프리카 동남부에 세워진 줄루 국가를 들 수 있다. 백인 정착민들이 처음 보았을 때 줄루족은 수십 개의 작은 추장 사회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700년대 말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각 추장 사회 사이의 싸움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이들 사회가 가진 공통적인 숙제는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를 갖추는 일이었다. 이 문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딩기스와요라는 추장이었다. 딩기스와요는 1807년쯤 경쟁자를 제거하고 은페트 추장 사회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그는 모든 촌락의 젊은이들을 징집하고 출신 촌락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부대를 편성함으로써 우수한 중앙 집권적 군사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추장 사회들을 정복하면서도 학살을 금지하고 정복당한 추장의 가족을 살려두었다. 다만 정복당한 추장의 친척 중에서 자신에게 협력하겠다는 사람을 추장 자리에 앉힘으로써 우수한 중앙 집권적 정치 조직을 만들었다. 아울러 분쟁에 관한 판결 방식을 확충하여 우수한 중앙 집권적 갈등 해결책을 만들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딩기스와요는 줄루족의 추장 사회를 30개나 정복하여 통합의 기초를 다졌으며 그리하여 아직 미숙하나마 줄루 국가를 탄생했다. 딩기스와요의 후계자들도 사법체계, 치안, 의례 등을 확충함으로써 국가를 더욱 강화했다. 줄루족의 경우처럼 정복에 의해 국가를 형성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원주민들의 추장사회로부터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유럽인들이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그 중에는 폴리네시아의 하와이와 타히티, 마드가스카르의 메리나 국가, 남아프리카의 줄루 국가 이외에도 레소토와 스와지를 비롯한 여러 국가, 서아프리카의 아샨티 국가, 우간다의 은콜레 및 부간다 국가 등등이 있다. 아스텍 제국과 잉카 제국은 유럽인들이 도착하던 15세기 이전에 이미 정복을 통해 성립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스페인의 초기 정착민들이 인디언들에게서 받아 적은 구전 역사를 통해 이들 제국의 형성 과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로마 국가의 형성 과정과 알렉산드치아, 마케도니아 제국의 평창 과정에 대해서도 동시대의 고전적인 저자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복의 궁극적 요인과 직접적 요인.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사회가 융합될 때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실상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언제나 존재했던 불변의 요소였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무리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전쟁이 사회의 융합을 야기하기 시작한 시기가 기껏해야 13,000년 전이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미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이 높은 인구 밀도와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높은 인구 밀도와 전쟁이 초래하는 결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어째서 인구가 조밀할 때는 전쟁이 사회 융합을 야기하고 인구가 희박할 때는 그렇지 않을까? 그것은 패배한 사람들의 운명이 인구 밀도에 달려있기 때문인데 그들의 운명은 다음 세 가지로 판가름난다. 우선 수렵 채집민들의 무리사회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대체로 그렇듯이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곳에서는 패배한 집단의 생존자들은 적으로부터 멀찌감치 이동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뉴기니와 아마존의 유량형 무리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대개 그런 식으로 끝났다.
식량 생산자 부족이 점유하고 있던 지역처럼 인구 밀도가 중간 정도인 곳에서는 패배한 집단의 생존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집약적 식량 생산을 하지 않는 부족 사회에는 노예를 부릴 만한 일도 없고 많은 곡물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많은 잉여 식량이 생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승리자들이 패배의 부족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것 말고는 생존자들을 써먹을 데가 없다. 결국 패배한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영토는 승리자들이 차지한다. 국가나 추장사회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도 역시 패배자들은 도망칠 곳이 없지만 승리자들은 이제 그들을 살려두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추장사회와 국가사회에서는 경제적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성서시대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패배자들을 노예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들은 집약적 식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잉여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리자들은 패배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대신 정치적 자율성을 빼앗고 정기적으로 식량과 물품 등 곡물을 바치게 하면서 그들 사회를 자기들의 국가나 추장사회에 융합시킬 수 있다. 실제로 기록된 역사를 두루 살펴보아도 국가 또는 제국의 개국과 관련된 싸움들은 대개 그런 식의 결말을 보았다. 예를 들자면 스페인 정복자들은 멕시코 원주민들에게 곡물을 받고 싶어 했으므로 아스텍 제국의 곡물 목록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아스텍인들은 해마다 피지배 민족들로부터 받아낸 곡물로는 옥수수 77,000톤, 누에콩 4,000톤, 비르말곡 4,000톤, 무명망토 200만 장, 엄청난 분량의 카카오 열매, 전쟁용 의복, 방패, 머리 장식, 호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정복의 궁극적인 원인은 식량 생산과 각 사회 사이의 경쟁 및 확산이었다. 거기서 시작된 인과관계의 사슬에 의해 병원균, 문자, 기술,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 등 정복의 직접적인 요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만 언제나 공통적인 요소는 조밀한 대규모 인구와 정주영 생활이었다. 이러한 궁극적인 원인들은 각 대륙에서 제각기 다르게 발전해서 정복의 직접적인 요인들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요인들은 대개 서로 관련되어 함께 발생하지만 그러한 관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자면 잉카인들은 제국을 세웠지만 문자는 갖지 못했고 아스텍인들에게는 문자가 있었지만 유행병은 별로 없었다. 딩기스와요 당시의 줄루족을 보더라도 이 각각의 요인들이 역사의 흐름에 미친 영향은 다소 독립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줄루족의 추장사회 중에서 움베트와 추장사회는 기술, 문자, 병원균 등 어떤 면에서도 남보다 유리한 점이 없었음에도 다른 추장사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 음테트와 추장사회가 가졌던 이점은 바로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라는 두 가지 요소였던 것이다. 여기서 탄생한 줄루 국가는 그 덕분에 한 세기 가깝게 한 대륙의 일부분을 정복할 수 있었다.